제발, 제발, 내 마지막 소원이요. 한 번만, 안 되겠어? 한 번만. 63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들 내외는 5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손주들은 얼굴도 가물가물했다. 명절 때면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지만 화면 속 손주들은 이제 영어로만 대답했다. 그랬마, 우리 내년엔 꼭 갈 거래요. 그때 봬요. 죄송해요. 어머님, 내년엔 꼭 갈게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비행기 값이 비싸다는 둥, 아이들 학교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둥 핑계만 늘어놓았다. 아니다. 괜찮아.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순자는 이해한다고 했다. 정말로 이해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매달 들어오던 용돈은 생활비로 충분했다. 100만 원이면 혼자 사는 노인이 검소하게 살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순자는 교회에 나가고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가끔 봉사활동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 생활이 3년쯤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좀 곤란한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캐나다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집값도 오르고 애들 학원비도 장난 아니고 제 사업도 요즘 안 좋아서요. 그래서 그러는데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마나? 한 50만 원 정도만 보내드릴게요. 미안해요, 어머니.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50만 원.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를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게다가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매달 나가는 약값만 15만 원이 넘었다. 다음 달부터 순자는 약을 반으로 줄여 먹기 시작했다. 하루에 3번 먹어야 할 약을 2번만 먹었다. 밥도 하루 2끼로 줄였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다. 헌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싫었다. 그렇게 2달을 버티다가 순자는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자녀분이 캐나다에 계시죠? 네, 아드님 재산이 좀 있으시네요.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이 정도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돼서 수급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보내주는 게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저희도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자녀분이 부양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하긴 한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아드님이 직접 와서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없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뻔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무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기초연금은 받고 계시죠?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것도 알아보시고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도 하니까 그것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약값은 의료급여가 안 되시니까 보건소에 가시면 조금 싸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하루 종일 울었다. 기초연금 30만 원, 아들이 보내주는 20만 원.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 거의 남지 않았다. 약값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파출부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서였다. 65세의 나이에 청소 일은 좀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3년 동안 청소 일을 하며 순자의 몸은 급격히 망가졌다. 무릎은 더 나빠졌고 허리도 자주 아팠다. 그러던 중 교회 권사님이 병간호 일을 소개해 주었다. 순자 집사님, 청소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병간호는 어때요? 환자분 옆에 있어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그 정도면 돼요. 시급도 청소보다 나아요. 순자는 간병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청소보다는 몸이 덜 힘들고 환자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좋았다. 대부분 본인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나이 드신 분들이라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했다. 거의가 순자처럼 자식들과 자주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었다. 자식들은 간병인 비용만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 들를까 말까 했다. 환자들은 순자에게 말했다. 우리 자식들도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뭐. 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으니까. 2024년 가을 순자는 새로운 환자를 소개받았다. 성북구 성북동 사는 70세 남성 환자였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오른쪽 팔다리가 불편해져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분 자녀분들이 꽤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간병비도 후하게 주신대요. 권사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을 더 준다니 솔직히 생활이 힘들었으니 다행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느릿느릿 문이 열렸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호 씨? 순자. 야, 박민호. 40년 전 순자가 22이었을 때 사귀던 남자였다. 사업을 하고 있던 집의 5대 독자 민호와 식당 종업원이었던 순자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민호의 집안이 반대했다. 가난한 처녀를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는 거였다. 우리 도망가요. 둘이서. 순자가 애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난 부모님을 배신할 수 없어. 그 후 민호는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고 순자는 1년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여기 들어와.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집은 넓고 깨끗했다.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양복 입은 2명의 중년 남자와 그들의 가족들. 민호의 아들들이었다. 처음 몇 주는 서먹했다. 순자는 말없이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재활 운동을 도왔다. 민호는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다. 자식들은 안 오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작은아들은 서울에서 사업해. 둘 다 바빠. 부인은 언제? 15년 넘었지. 암으로 먼저 갔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일주일에 한 번 작은아들이 들렀다. 그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순자에게 지시만 했다. 아버지 약 잘 챙겨드리고 있죠. 재활 운동은요? 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요.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10분도 안 돼서 나갔다. 민호는 아들이 나간 후 쓸쓸하게 웃었다. 저래. 늘 저래. 한 달쯤 지나자 큰아들이 미국에서 왔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물었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많이 좋아졌어. 순자 씨가 잘 돌봐줘서. 그래요? 그럼 이제 혼자서도 생활 가능하시겠네요? 민호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왜 간병비가 아까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좋죠. 근데 계속 간병인 두시는 것도 그렇고 내 돈으로 쓰는데 내가 왜 신경 써?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시면. 민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렇게 큰아들은 잠시 머물다가 자기는 일 때문에 빨리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순자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특히 며느리들의 태도가 노골적이었다. 어느 날 작은아들의 부인이 남편과 함께 왔다. 그녀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남편에게 속삭였다.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좋다는데 뭐. 그래도 너무 건강해지시면 오래 사시잖아.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가 순자에게 털어놓았다. 순자야, 너도 느꼈지? 애들이 날 빨리 보내고 싶어해.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야. 내가 죽으면 이 집이랑 재산이 다 쟤들 거니까. 쟤들은 내가 오래 사는 게 귀찮은 거야. 특히 며느리들이 그래. 민호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큰애 마누라는 나한테 노인요양원 가라고 했어. 그게 더 전문적이고 좋다면서. 사실은 간병비 아끼고 나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지.
작은 애 마누라도 마찬가지야. 내가 건강해지면 유산 받는 게 늦어지잖아.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간병인들 자꾸 바꿨어. 재활을 열심히 안 시키고 약도 대충 챙겨주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더라고. 쟤들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보낸 거야. 빨리 악화되라고. 설마요. 아니야, 확실해. 그런데 당신이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간병을 받는 거야.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민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순자야. 당신 아니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그날 이후 둘은 조금씩 예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민호에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아들이 캐나다 가고 나서 생활비를 많이 줄였어요. 약값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아들이 형편이 어려운가? 그렇게 말은 하는데 집도 있고 사업도 하는데 진짜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주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민호는 화가 났다. 자식 새끼들이 다 똑같네. 우리 아들들도 그래. 재산은 빨리 받고 싶어 하면서 아버지 뒷바라지는 하기 싫어하지.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야. 순자는 민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물었다. 민호 씨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행복하진 않았어.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 결혼 첫날 밤부터 당신 생각했어. 평생 그랬고 아내도 알았을 거야.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더 미안했지. 사업에 매달렸고 가정에 충실하려고 했지만 늘 한켠이 텅 빈 것 같았어. 저도 비슷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근데 사랑은 아니었어요. 민호 씨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침묵이 흘렀다. 순자야, 나 그때 정말 미안했어. 용기가 없었어. 부모님 말씀 거역할 용기가. 이젠 다 지난 일이에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겨울이 오면서 둘은 더 가까워졌다. 순자는 민호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주었고 민호는 순자가 좋아하던 팝송을 틀어주었다. 40년 전 다방에서 들었던 The End of the World가 흘러나오면 둘은 말없이 그 시절을 떠올렸다. 민호의 재활은 순조로웠다. 순자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약도 제때 챙겨 먹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니 혈압도 안정되었다. 당신 덕분이야. 진짜로. 아휴, 그게 제 일인걸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는 것을. 민호가 건강해지면서 며느리들의 불만이 커졌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남편에게 전화했다. 순자는 옆방에서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여보, 시아버님이 너무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 이러다 10년 아니 20년 이상은 더 사시겠어. 그게 나쁜 건가? 아니, 나쁘진 않지만 당장 우리 사업 자금도 더 필요하고 애들 학원도 더 보내야 하는데 너무 비싸서 그러지. 아버님 재산이 지금 필요한데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이잖아. 그리고 그 간병인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의사가 6개월은 더 걸린다고 했는데 벌써 혼자 걷고 그러시잖아. 간병인 바꾸는 게 어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더 문제지. 나이 먹고 무슨 정이 드셨나 봐. 그 여자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호도 그 대화를 들은 것 같았다. 다음 날 민호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호통을 쳤다. 둘째야, 어제 작은 며느리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들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던 거냐? 밤새 한숨 못 잤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들었어, 다. 내가 건강해지는 게 그렇게 싫으냐? 어디 가서 고사라도 지내지 그러냐? 니들이 뭔데 간병인을 바꾸네 마네 하는 거야. 괘씸한 것들. 다신 찾아오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쾅. 소리와 함께 전화기를 3개 내려놓은 민호는 뒤에 슬픈 표정으로 서 있는 순자를 바라봤다. 신경 쓰지 마. 쟤들 원래 그래. 하지만 순자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 괴로웠다. 큰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미국에서 전화해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아버님한테 유언장 좀 확실히 쓰시라고 해. 요즘 그 간병인이랑 너무 친한 것 같아서 걱정이야. 나중에 재산 일부라도 빼돌리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야. 남자들은 늙으면 판단력이 흐려져. 특히 여자가 좀 잘해주면 넘어가기 쉽다고. 그 여자 나이가 몇인데? 60대 중반쯤 됐나? 아버님한텐 젊은 거지. 그래도 빨리 유언장 챙겨. 그리고 통장도 확인해봐. 돈 빼가는 거 없나? 큰아들은 다음 방문 때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유언장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왜 갑자기 그냥 정리해 두시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형제들끼리 분쟁 생기면 안 되고. 민호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큰아들이 나간 후 민호는 순자에게 말했다. 봤지? 쟤들이 관심 있는 건 내 재산뿐이야. 내 건강이 아니라. 순자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 어느 날 밤 민호는 순자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순자야, 나한테 아이들이 모르는 돈이 있어. 네, 젊었을 때 회사에서 스톡 옵션을 받았었어. IT 회사였거든. 상장하기 전에 받은 주식이 상장 후에 엄청 올랐어. 그걸 아내 몰래 따로 관리했지.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양심에 찔렸지만 언젠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쓰고 싶었거든. 아내한테 말하면 애들한테 다 쓰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 그 돈을 조금씩 불려서 지금 30억 정도 돼. 순자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 아이들은 내게 있는 게 집이랑 은행에 있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아. 나머지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지. 그 돈은 내 명의로 된 비밀 계좌에 있어.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 민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나랑 여행 갈래? 우리 가고 싶었던 데 다 가보자.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니, 아예 외국에 나가서 살까? 늦었지만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자. 민호 씨, 난 당신이 좋아. 아직도. 아니, 여전히. 40년을 잊지 못했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민호 씨. 저도 그래요. 근데 아드님들이 쟤들 신경 쓸 필요 없어. 쟤들은 그동안 날 한 번도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없어. 내가 쓰러졌을 때도 간병인만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은 당신이었어. 순자야. 며느리들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이웃에게 부탁해서 민호와 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다. 요즘 손잡고 산책 다니신대요.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고요.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춤추는 것 같던데요. 작은 며느리는 남편을 다그쳤다. 당장 가서 확인해봐. 이거 심각한 것 같아. 작은 아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마침 민호와 순자는 다정히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간병인이랑 뭐 하시는 겁니까? 무슨 소리냐?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던데요. 요즘 간병인 할머니랑 이상하게 지낸다고. 손잡고 산책도 다니고 밤늦게까지 불도 켜져 있다고. 우리가 뭘 어쨌는데. 민호가 화를 냈지만 아들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뻔하잖아요. 이 나이에 사랑이고 모고가 어디 있어요? 당장 내보내세요. 그때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얼마나 받아가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중에 유산 소송이라도 걸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입 닥쳐.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건강하셔야 오래 사시는 거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민호는 비웃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란다고. 너희가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잖아. 아버님, 부인하지 마. 다 들었어. 10년은 더 사시겠다면서 한숨 쉬는 거, 빨리 유언장 쓰라고 하는 거. 내가 귀가 먹었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순자는 가방을 챙겨 나가려 했다. 민호 씨, 제가 갈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 민호가 아들을 밀쳐내고 순자의 손을 잡았다. 야, 너희들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너희가 뭔데?
아버지 모르시겠어요. 저 여자 지금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잖아요. 민호는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 재산? 너희가 나에게 그 얘기밖에는 할 게 없냐? 그게 다 너희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 돈이야, 내 돈.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아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나갔지만 며느리는 순자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늙은이 꼬셔서 재산 받아낼 생각이죠.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민호 씨가 건강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거짓말. 간병인 주제에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마디만 더 하면 모든 재산 처분해서 다 기부해 버릴 테니까. 민호가 소리치자 며느리도 나갔다. 그날 밤 미국에 있던 큰아들에게 급한 전화가 갔다. 큰아들은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왔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동생한테 들었어요. 내 동생이 개소리를 했겠지.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그 간병인한테 홀리신 거예요? 홀렸다고. 내가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요. 간병 와서 아버지한테 갑자기 다정하게 구는 게 수상하지 않으세요? 민호는 차갑게 웃었다. 수상한 건 너희들이야. 내가 건강해지는 게 그렇게 싫으냐? 내가 오래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하냐? 무슨 말씀을. 너희 며느리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 10년은 더 사시겠다면서 한숨 쉬고 빨리 유언장 쓰라고 다그치고. 너희는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걱정하는 거잖아. 큰아들은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병원에 있었냐? 너희는 간병인 계약서에 사인만 했잖아.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다였어. 그것도 10분씩. 저희도 바빠서. 바빠? 너희 늘 계속 바빴지.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오고 내 생일에도 바빠서 못 오고. 이젠 솔직해져라. 너희는 내가 죽어서 재산 받기만 기다리는 거야. 큰아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아버지는 저 여자한테 재산 다 주실 건가요? 그게 내 걱정이었구나. 역시 민호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걱정하지 마. 재산 정리하면 너희들 나눠줄 거니까. 이제 됐냐? 나가. 너도 나가. 그러니 2번 다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아버지. 하지만 그 사건 후 순자는 괴로워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의 아들들은 번갈아가며 아파트에 들러 순자를 감시했고 민호에게 간병인을 바꾸라고 압박했다. 어느 날 큰며느리가 순자를 따로 불러냈다. 아줌마, 얼마 받고 싶으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한테서 떨어지세요.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간병인이 환자한테 정들었다고요? 말이 돼요? 분명히 재산 노리는 거잖아요. 저는 아줌마도 자식 있죠? 자식 생각해서라도 그만두세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소송 걸면 아줌마도 힘들어요. 순자는 그날 밤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 씨, 저 못 갈 것 같아요. 뭐, 아드님들이랑 며느님들.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자야,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런 애들이야. 아니에요. 저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면 안 돼요. 나중에 민호 씨가 후회하실까봐 무서워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민호 씨가 행복하시면 돼요. 자식들이랑 화해하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하지만 미안해요. 저 이만 인연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자야.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져. 그게 우리 운명인가 봐요. 순자는 짐을 싸들고 떠났다. 민호는 붙잡지 못했다. 아니, 붙잡을 수가 없었다. 순자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으니까.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매일 밤 울었다. 좁은 빌라방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캐나다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새벽인데. 아, 미안하다. 시차를 깜빡했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우리 내년에 진짜 갈게요. 아이들이 방학 때 꼭 가자고 그래요. 그래. 그럼 좋지. 전화를 끊고 순자는 또 울었다. 내년은 올까? 자신은 내년까지 살아있을까? 그리고 아들은 정말 올까? 순자는 다시 간병 일을 구했다. 하지만 어떤 환자를 돌봐도 민호가 떠올랐다. 민호의 웃음소리, 민호의 손길, 민호와 함께 듣던 음악들.
민호도 혼자 집에서 무너졌다. 재활도 하지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약도 먹지 않았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들이 보낸 세간병인은 그저 시간만 때우고 갔다. 밥을 대충 데워놓고 약을 챙기는 척하고 청소도 대충 했다. 민호는 상관하지 않았다.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 한 달이 지나자 민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혈압이 올라가고 다시 어지럼증이 생겼다. 걷던 것도 다시 힘들어졌다. 작은 아들이 병원에 데려갔다. 아버지, 왜 이렇게 안 좋아지셨어요? 재활도 안 하시고. 상관하지 마. 아버지, 건강 챙기셔야죠. 너희가 바라던 거잖아. 내가 빨리 죽는 거. 아버지, 그런 말씀. 됐어. 약 처방받아서 가자.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환자분이 의욕을 잃으신 것 같네요.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재활도 안 하시면 금방 악화됩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고요. 작은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는 밖에서 속삭였다. 이러다 정말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유언장도 제대로 안 쓰셨는데. 그러게. 아버지한테 다시 말씀드려 봐야겠어. 하지만 민호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한 달이 더 지났다.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대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순자를 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순자에게 전화했다. 순자야, 민호 씨, 제발 만나자. 한 번만. 마지막으로. 순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민호 씨, 저도 너무 힘들어요. 나도 못 살겠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어디서 만날까요? 남산공원. 우리 처음 만났던 곳. 다음 날 그들은 40년 전 처음 만났던 남산공원에서 만났다. 순자는 민호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달 사이에 민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걷고 있었다. 민호 씨, 왜 이렇게 되셨어요? 당신 없으니까 살고 싶지 않았어. 민호 씨, 순자야, 나 40년 전에 비겁했어. 용기가 없었어. 그때 당신 손 놓친 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민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안 놓칠 거야. 아이들이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어. 우리 이제 우리끼리 살자.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얼마가 될지 모르는 남은 여생 다시 후회하다 가고 싶지 않아. 순자는 오랫동안 울었다. 하지만 아드님들은 아들들한테는 재산 다 정리해서 미리 주면 돼. 그걸로 충분해. 나머지는 우리 거야. 우리가 쓸 거야. 민호 씨, 순자야, 우리 몇 년이나 남았겠어? 10년? 5년? 그 짧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제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갈까요? 우리 어디든 좋아. 당신이 있는 곳이면. 민호는 두 아들을 불러 냉정하게 말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나 외국 나가서 살 거야.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순자 씨랑 같이 살 거야. 두 아들과 두 며느리는 난리가 났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니라 순자 씨야. 아버지, 그 여자 분명히 재산 노리는 거잖아요. 큰 며느리가 소리쳤다. 아버님,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그 여자한테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민호는 차갑게 웃었다. 걱정? 너희가 날 걱정한 적이 있었냐? 그게 무슨? 민호는 조용히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내 재산 목록이야. 이 집 땅 그리고 은행에 현금. 다 해서 70억 좀 안 된다. 이건 다 너희 거야. 유언장도 썼어. 여기서 내가 3억만 가져가마. 진심이세요? 큰아들이 물었다. 큰아들과 작은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아버지, 저희는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건강하시고 이상한 여자에게 잘못되실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됐다. 내일 변호사 통해 유언장 작성할 거고 현금은 나눠주마.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관심 갖지 마라. 민호의 단호의 태도에 큰아들이 괜히 양심에 찔려 말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좀 그만 만나세요.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더 잘해드릴게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너무 늦었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70이 됐는데 남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아버지, 됐어. 나가. 다들 나가. 순자는 캐나다에 있는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났어. 우리는 함께 외국으로 나가서 살 거야. 놀랐지. 나도 70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 하지만 엄마는 행복해.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가족 잘 챙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도 행복하게 살다 갈게. 사랑한다, 아들아. 순자는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고 생각했다. 아들은 뭐라고 할까? 이해해 줄까?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연락이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에 일이 생겨서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엄마, 전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처음엔 놀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 인생이잖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죠. 제가 곁에서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여유있게 생활자금 보내드리지도 못해 늘 죄송했어요.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고맙다, 아들아. 엄마,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아. 어디로 가실 거예요? 자리 잡으시면 연락 주세요.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엄마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울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민호의 작은 아들과 며느리들은 달랐다. 그들은 민호가 쓴다는 3억도 갖고 싶어 변호사를 찾아갔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데 환자분이 뇌경색을 앓으셨어도 판단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회복이 되셨으니까요. 그럼 그 간병인 여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무슨 명목으로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원해서 만나는 거라면 결국 작은 아들과 며느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2025년 여름, 순자와 민호는 포르투갈행 비행기에 올랐다. 떨려요, 민호 씨. 나도. 하지만 행복해. 리스본의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집을 구했다. 월세로 빌린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 같았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했다. 저녁에는 와인을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다. 순자야,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민호 씨. 꿈만 같아요. 나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 민호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순자야, 40년 전에 내가 용기를 냈어야 했어. 그랬으면 우리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민호의 큰아들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크리스마스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죄송해요. 민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적어도 한 놈은 정신이 있네. 늦가을의 햇살. 1년 후 순자와 민호는 여전히 리스본에서 살고 있었다. 둘은 현지 한인 교회에 나가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포르투갈어도 조금씩 배웠다. 민호의 건강은 다시 좋아졌다. 순자의 정성 어린 간호와 행복한 마음 덕분이었다. 지팡이 없이도 잘 걸었고 약도 줄어들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순자가 말했다. 민호 씨,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왜?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40년 만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만약 제가 다른 집으로 간병을 갔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로, 저도요. 민호 씨 없이는 못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주황빛 하늘 아래 70대의 연인들은 20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순자는 가끔 생각했다. 만약 아들이 생활비를 계속 보내줬다면?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면? 만약 파출부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민호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외로웠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